6월 18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박범계 법무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모습인데요. 검찰 직제 개편과 윤석열 수사 논란 등 각종 현안 질의가 이어졌죠. 특히 가운데 있는 최재형 원장에게는 대선 출마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생각을 정리해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헌법기관장이 직무를 마치자마자 선거에 출마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결정하기로 했던 대선 경선 일정을 끝내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계 의원들이 경선 연기를 주장하면서 연판장까지 돌렸기 때문인데요. 이재명계는 탐욕의 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하나 진통을 겪고 있는 안건이 있죠. 종부세 완화안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의총이 열렸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어제 오전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지금까지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방구조대장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팀원들을 먼저 내보내고 마지막에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건물 붕괴 우려로 수색 작업도 중단돼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뉴스 참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 의원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중요한 속보는 바로바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 의원 체크는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이제 민주당이 조금 전에 의총을 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종부세 완화안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고요. 오후 그래요? 2시부터 시작된 의원총회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요, 이 양측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까지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모두 발언해서 말을 했고요. 종부세 부과 대상을 2%로 하는 그 당내 특위안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아주 격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의 중간에 결론이 나오면 속보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속보 처리는 류 실장만 믿을게요. 네. 저는 잊어버리고 있을 테니까 류 실장이 좀 잘 챙겨서 속보 얘기를 좀 해주고요. 이따가 자세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신체커의 뉴스픽5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중요 인물들이 총출동했죠. 뉴스를 부르는 그런 인물들인데 최재형 감사원장과 박범계 법무장관, 김진욱 공수처장 등등입니다. 법사위에서 나온 이야기를 신체커가 정리했고요. 또 쿠팡 물류센터 화재, 그리고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 소식도 있습니다. 신체커 시작하죠. 뉴스도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신혜원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픽들 보겠습니다. 이슈 풍년 법사위, 방역 넘버원, 35시간째, 대화와 대결, 그리고 소상공인 납부 유예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픽은요. 이슈 풍년이든 법사위 소식입니다. 기자들 입장에선 소위 먹거리, 그러니까 기사거리가 참 많은 일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법사위만 가지고도 뉴스픽5 뽑을 수 있을 정도였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픽은 픽 속의 픽, 픽픽5로 꾸려봤습니다. 최근에 저희 거치 또는 뭐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감사원 직원들조차도 조금 난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네,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러브콜을 받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안 나가면 안 나간다 하면 될 것을 사실상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최 원장 4년 전 청문회 때 여야를 막론하고 미담 제조기라는 호평을 받았던 인사입니다. 그 사법 연수원 다닐 때 그 장애인 동료를 도운 일이라거나 혹은 입양 관련 경험이라거나 법관으로서 참 존경할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아왔다고. 또 미담 사례도 많더라고요. 저는 야당 의원이지만 참 그래도 괜찮으신 분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이후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와 청와대가 제안한 김호수 감사위원 거절로 여권과는 사이가 멀어졌다는 평이 나오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또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반대로 야권에서는 차기 잠룡군으로 꼽을 만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무게감을 키웠습니다. 차천파천으로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최 원장이 이달 중에 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공식화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사위 픽 속의 픽, 두 번째 인물은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 이번에 직제 개편안은 종전의 각종 법률에 반영됐던 소위 이 수사권 개혁의 그 연장선상에서 세부적인 조정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도 상당 부분 반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범계 장관이 법사위에서 오늘 입법 예고된 검찰의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아주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는데요. 검찰 구성원들이 걱정하는 소위 그 조직 개편안에 대한 어제 우리 고검장님들, 검사님들로부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의견 청취 절차죠. 의견을 좁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의견을 좁히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박 장관. 결국 장관 승인 조건을 철회했습니다.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박 장관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직제 개편안의 핵심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대폭 줄인 겁니다. 부패와 선거범죄 등 다른 5대 범죄는 물론이고 경제범죄라고 하더라도 인지나 고발 사건은 수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감안한 직제도 새로 마련이 됐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검찰청에 인권보호부가 신설됐습니다. 법무부는 대검과 입법 예고기한인 22일까지 추가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국무회의까지 통과하고 나면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픽픽5 세 번째 인물은요. 오늘 국회 데뷔전을 치른 김진욱 공수처장입니다. 최근에 공수처 윤석열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식 입건했는데요. 느닷없이 공수처에서 입건을 했어요.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 아니겠어요? 저희 그 사건 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서 사건 사무 처리 규칙이 예. 있지만 다 그 입건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건 분석 과정을 거쳐서 뻔히 지금 과거에 논란이 돼서 이미 지금 그 사건 자체가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는 게 드러났을 텐데. 그래도 공수처가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 그런 사건들은 저희가 또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3개월 전입니다.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로 알려진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이른바 사세행이 윤석열 전 총장을 고발했습니다. 하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 사세행의 김한매 대표는 소위 반정부 인사에 대한 고소 고발을 도맡아온 인물로 법조계에서는 프로 고발러라는 비판도 받는데요. 공교롭게도 윤 전 총장이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 타이밍에 공수처가 칼을 뺀 터라 야권에선 대선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윤 총장 입건해놓고 선거에 영향이 없게 수사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국민들 바보로 하는 거예요? 달나라 언어 가지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장난친다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겠지만 공수처가 이렇게 허접한 칼을 가지고 칼을 거꾸로 잡고 자신들 손만 다치는 거 아셔야 됩니다. 네, 김진욱 처장은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이 없고 그 부분은 적절하게 수사기관으로서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픽픽5 네 번째 인물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인데요.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와 관련해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서 공수처에 내사 사건으로 통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상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할 경우에 그 사실을 공수처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전 실장이 실제로 부실하게 수사를 지휘했는지 직무유기 혐의를 따져볼 예정입니다. 공수처에다가 이런 사실이 있다고 통보를 하고 공수처에서 판단을 예,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저희는 수사를 계속할 겁니다. 공수처는 의견을 듣고 공수처 판단도 받겠습니다. 네, 법사위가 이렇게나 핫하기 때문일까요? 법사위 회의실 바깥에서도 법사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돌려달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속의 픽, 법사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 1년 동안 생떼를 쓰며 장물운운했던 법사위원장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의석을 저희 당에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탐욕을 부리고 있다. 진정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상식과 전통에 맞게 법사위원장부터 돌려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안팎으로 뜨거운 법사입니다. 자, 아직 남아있는 픽이 4개나 있습니다. 일단 간결하게 소개하고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픽은 35시간째로 꼽아봤습니다. 자, 어제 새벽이었죠.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화재가 벌써 35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와 심한 연기에 건물 붕괴 위험까지 겹치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안타깝게도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119 구조대장 A 소방병을 찾는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 진압 활동을 하다가 적재물들이 무너져 내려서 화염이 갑자기 막 이제 확산이 되고 연기가 돌출되니까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분이 같이 못 나온 거죠. 네, 세 번째 픽은 대화와 대결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대미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북한의 자주적 발전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대결에 더욱 빈틈이 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도발보다는 국제 정세를 살피며 대응 방향을 모색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 네 번째 픽으로 보겠습니다. 방역 넘버원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G7 정상회의와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새로 공개된 G7 정상회의에 한 사진이 있습니다. 영국의 존슨 총리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왔으니까 G7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덕담을 하자 영국 존슨 총리 한국은 단연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 방역 1등이라고 말하면서 문 대통령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픽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납부 유예인데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7, 8, 9월 3달 동안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소상공인 320만 호, 도시가스는 취약계층 150만 호, 소상공인 72만 호가 대상입니다. 또 소득이 줄어든 대상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 예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5였습니다. 네, 민주당 의총 관련해서는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류 실장이 이따가 본인이 이따가 본인 발제해서 설명을 좀 할 거죠? 네네. 네,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의총에서 종부세 완화 안이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지 못하고 이제 찬반 의견이 팽팽해서 결국은 이제 온라인 투표로 들어가기로 했다는 그런 속보인데요.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나저나 역시 이제 국회에서 가장 핫한 곳이 법사위네요. 그죠? 네, 오늘도 이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고요. 근데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발언은요, 류 실장, 저도 약간 놀랐는데, 그러니까 조만간 입장 정리를 하겠다. 이게 뭔가 좀 뉘앙스가 느껴지는 발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놀라운 부분이었는데요. 범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었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차기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힌 겁니다.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밝히겠다라고 한 건데요. 헌법기관장이 직무를 마치자마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현직 공무원이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최 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사익 추구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 이유로 이용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 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인데요. 정말 출마를 하는 거라면 조만간 있을 입장 발표는 아마 감사원장직을 내려놓는 것부터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조만간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곧 입장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다는 거고요. 아까 이제 신체코도 얘기했지만 출마 안 할 거면 안 한다고 얘기하면 간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출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해석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늘 SNS에 관련된 글을 올린 게 있죠. 네, 조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언급을 하면서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요,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의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가 가능한데요. 조 전 장관은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어느 정치 세력과 손을 잡을 것인지 궁리하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윤 전 총장을 겨냥해서는 아예 이미 생생한 악례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법사위에서 속보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요. 이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해서 지금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법무실장 건을 공수처에서도 들여다본다, 그런 속보가 좀 추가로 나왔고요. 지금 이제 법무실뿐 아니고 공군 내에 양성평등센터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피해자 상담을 좀 부실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공방 논란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이제 관련된 내용이 법사위에서 많이 거론이 됐죠. 그렇습니다. 일단 일주일 전에 역시 법사위 상황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공군 양성평등센터가 국방부에 이번 사건을 한 달 넘게 늑장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때 양성평등센터장이 한 답변이 정말 공분을 자아냈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국방부에 보고 안 했어요? 그때 알고 있었을 텐데 공군본부에서는?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참. 네. 네, 양성평등센터장이 성추행 사건 보고 지침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숙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쏟아졌고요. 특히 야권에서는 진작 해임이 됐어야 하는데 민주당 캠프 출신의 낙하산이라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를 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도 이갑숙 센터장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사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내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서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해왔다는 겁니다. 본 의원실의 비서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이거 본인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라 못 준다. 지금 이렇게 연락을 해왔거든요. 공식적인 답변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하셔야지 공군에서 보관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주시라고요. 국방부에서 왜 직무 배제나 아니면은 지금 이 업무를 좀 계속하게 하세요. 이거는 감찰을 하다가 그게 이제 수사로 전환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그리고 이제 고 이중사 유족 측이 오늘 오후에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을 추가 고소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자, 신채거. 그래서 오늘의 원픽은 뭐로 뽑을 건가요? 네, 오늘 법사위 픽 속의 픽으로 꼽았던 내용입니다. 최재형 대선 첫 입장 표명 조만간 정리해서 밝힐 것. 오늘 국회 상황실은 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경선 연기 움직임부터 다루겠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측 의원들이 경선 연기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자면서 연판장을 돌린 건데요. 원래 오늘 연기 여부를 결정하려던 송영길 대표는 의총 개최 여부부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류 실장하고 얘기했지만 오늘 종부세 완화 같은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지금 온라인 투표가 진행 중인데 관련된 내용도 상황실에서 다루겠습니다.
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를 보이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대선 경선을 연기하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3대 6의 구도였습니다. 논쟁이 길어지면 불필요한 갈등만 생기겠죠. 송영길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경선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원칙대로 9월 경선을 하겠다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변수가 생겼죠. 송 대표의 말을 들은 의원들이 최고위가 아니라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하자라면서 연판장을 돌린 겁니다.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의원들 66명의 연서로 이와 관련된 의원총회 소집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론은 내지 않고 의원총회 개최 여부 및 결론 도출 방법 등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네, 연판장을 돌린 사람들은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측 의원들인데요. 이른바 빅3라고 하죠. 각 주자들의 포럼에 참석한 의원들 수를 보면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 지지 의원들이 많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가장 적습니다. 지지율의 역순이죠. 각 주자들의 조직세가 가세하면서 1대1의 대결이 아니게 됐는데요. 이 대포 대신에 탱크가 등장한 셈이라고 할까요? 빅3 중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정 전 총리, 경선 연기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권의 재창출에 유리한지 아닌지 이 부분을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각 당이 경선을 하는 것은 그냥 후보자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것이죠. 물론이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바람직한 결정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후보 개인의 이해관계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권 재창출에 어떤 것이 유리하냐.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반면에 역시나 대선 주자로 나선 박용진 의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추미애 전 장관과 함께 이렇게 빅3 구도를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선 연기 논의가 길어지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자들이 유불리를 따지는 것으로 보일 거다라고 한 겁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민주당의 다부진 계획과 자세를 보여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끼리 문제에 또 저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구나 라고 이전 투구 모습으로 보실까 봐서 걱정이에요. 네, 이재명 지사 측 정성호 의원은요. 연판장을 돌렸다는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대선에 실패해도 나만 살면 된다는 탐욕적 이기심의 끝이 어딘지 걱정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지사는 경선 연기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경선 흥행을 위해서 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짜 약장수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가짜 약장수들이 기기묘묘한 묘기를 보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잘 못 보던 정말 그 귀한 희귀한 동물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할 수 없습니다. 네, 정 전 총리는 품격을 들어서 이 지사를 비판했는데요. 예, 정치인의 말의 품격이 중요하죠. 그것은 과거에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입니다. 네,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정 전 총리는 이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당무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들어서 당원 당규 개정 없이도 경선 연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송영길 대표 생각은 다른데요. 천재지변이나 이 후보자의 유고 같은 경우가 아니면 상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겁니다.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개파로 따지면 이른바 친문 계열 의원들인데요. 친문 성골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어제 이재명 지사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친문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밝혔는데요. 예. 큰 틀에서 민주당의 친문 세력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와 결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줄곧 원팀을 강조해 왔는데 경선 연기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까지 열리게 되면 이 원팀이라는 구호 무색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여야 관계를 좀 살펴볼 텐데요.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 이 22살 차이 나는 삼촌과 조카뻘 두 사람이 처음으로 어제 만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의 정치권의 화두 청년이죠. 바꿔 말하면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송 대표는 나이와 경륜, 사생활은 언급하지 말라 이런 코칭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가 쓴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 억가를 쓰면서 친근감을 표현했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정회원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이 억가는 억지로 까다, 억지로 비판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억가하지 말자. 이 말에는 100% 동의합니다. 저도 뭐 이 정치를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의 본 취지를 그냥 억지로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말투 몇 가지를 가지고 억지로 까는 이러한 정치, 소모적인 정치를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억가를 얘기하셨는데 국가 위기 앞에서 저희가 억가를 한다고 한다면은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것임을 잘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아픔을 겪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야 간의 협치 모델을 잘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고 네, 두 사람은 서로 억가를 하지 말자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소통하자는 데까지 나아갔는데요. 분위기는 그야말로 화기애애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 대표에게 책도 선물을 했는데요. 식사 한번 모시고 참 어떻게 보면 값싸게 송 대표님의 정치적 경륜이나 경험도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데 응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정치권에서는 현역이 밥을 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제가 제안하고 얻어먹습니다. 제가 외교 전략에 대해서 아이고 이제 반도 세력 세계 경영이라고 쓰는데요. 또 이렇게 좋은 선물을 그리고 대표님 명필이십니다. 우리 때마다 컴퓨터를 안 써가지고 너무 글씨 잘 쓰셔가지고 제가 위압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네, 당 대표들은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았는데요. 원내대표들은 악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굿캅과 배드캅의 역할 분담일까요?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 꼰수기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억가다, 막말 모음이다 한 겁니다. 꼰대, 수구, 기득권 이 꼰수기에게 우리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꼰수기에게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꼰수기, 꼰대 수구 기득권의 원조 맛집 정당의 대표님으로부터 들을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폭망, 지옥, 대재앙, 벌치기, 정치 건달, 그야말로 아스팔트 보수들의 막말을 모두 모아놓은 격이었습니다. 네, 이준석 돌풍이 정치권에 약간의 훈풍을 가져오고 있기는 하지만요. 실제로 입법을 함께해야 하는 원내대표들 간에는 여야의 신경전이 여전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윤 원내대표의 이 말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다시 R 파일입니다. 네, 아무래도 윤 원내대표 이 정회원 인증을 한 것 같은데요. 많은 시청 감사하고요.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역시 구체적인 입법안에 대해서는 신중론과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소식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준석의 이른바 대항마로 거론되는 이동학 최고위원입니다. 비겁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당대표가 된 이준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후보 시절 그렇게 비판했던 비겁한 보수의 기류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당당한 보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젊은 이준석이 지금 안 한다면 훗날의 이준석은 더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해봅시다.
네, 김용민 최고위원은요, 오늘 이준석 대표의 병역 의혹까지 제기를 했는데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 발제는 민주당 경선 연기 소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세균, 이낙연 측 경선 연기 집단 행동, 이재명 측 탐욕적 이기심. 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민주당 오늘 의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속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 완화 같은 이제 부동산 세제 관련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잖아요. 유 실장 어떻게 됐어요? 네, 일단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의원총회가 이제 방금 끝나고 표결에 돌입을 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의견 접근이 안 되면 표결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조금 전에 의원들에게 토론 종료 후에 5시쯤 온라인 투표 문자가 오면 투표에 참여해달라 이런 문자를 보낸 겁니다. 역시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듯한데요. 투표는 부동산 특위가 제시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완화안에 대한 거였고요.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김진표 특위위원장이 종부세 2% 상위 2%에게 부과하는 그 완화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또 진성준 의원은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의원총회 현장에 황혜린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이 황 기자에 따르면 민병덕, 박성준, 유동수 의원이 찬성 발언을 했고 이 김종민, 신동근 의원이 반대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팽팽했던 거죠. 자, 찬성 측의 주장은 4.7 재보선에 드러난 민심을 수용하고 지도부가 밀고 나가야 하는 문제다라고 했다고 하고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과 달리 종부세 완화가 대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자, 앞서 이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결정하면 국민의힘의 이중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당론 부결을 압박했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정치부의 중간에 표결 결과가 알려지면요, 제가 바로 속보를 반영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류 실장이 오늘은 확실하게 좀 챙겨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요, 병역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 언론이 제기한 이 대표의 병역 관련 의혹을 직접 언급한 겁니다. 이 대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마쳤는데요. 당시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대학원생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학사 졸업 후 복무했던 이 대표가 지원한 이유가 뭐냐, 나를 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해당 과정은 단계별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이었는데 만약에 지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허위로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업무 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김 의원이 유튜버들이 한 얘기를 듣고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는데 이미 10년 전에 끝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당시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해서 확인하고 지원했다는 건데요. 9년 전인 2012년에는 강용석 전 의원이 해당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무단 결근한 혐의에 대해서였는데요.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도 저희가 했었는데 김용민 최고위원 말고도요, 다른 최고위원들도 비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 또 국회 상임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동학 최고위원 외에도 다른 최고위원들도 비판을 했는데요. 이 최고위원이 현안마다 신중론을 펴는 데 따른 겁니다. 강병원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시죠. 수술실 CCTV 설치도 신중, 평등법도 신중이라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약자의 고통과 차별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외면하는 것이 이 대표가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이고 능력주의입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한기호 의원을 사무총장에 내정한 점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김영배 최고위원입니다. 막말의 대명사인 한기호 의원을 사무총장에 내정해서 깜짝 놀랐다면서 한 의원의 그간의 막말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기호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물쓰레기다. 2020년에 강경화 장관과 지금까지 살았다는 그 자체만도 그 남편은 훌륭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북한이 왜 5.18을 기념하나 5.18 민주화운동과 북한을 연계시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 논란 관련해서는 이따가 주민에서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어제 국회 연설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재반박을 했다는 거죠, 신채거. 네, 어제 이 송영길 대표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비판하면서 했던 말을 다시 문제를 삼은 겁니다. 송 대표가 86세대가 한 번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했다고 의원직을 세습한다는 비판은 과도하다라면서 이 판사 출신인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고시 한 번 합격했다는 이유로 정관유예 받아서 돈 벌다가 국회의원 세습하고 있다고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송 대표가 제가 대학 시절 4년 내내 민주화 학생운동에 동참하면서 독재 타도를 외쳤다는 사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송 대표께서 혼자서만 민주화 운동을 한 것처럼 인식하는 정의 독점 인식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본인은 흑수저로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세습했다고 인식한다면 고약하기 짝이 없는 진영 논리에 빠져 있음을 고백하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송영길 대표가 어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서 한 발언이 지금 이제 논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송 대표는 어제 그 광주 건물 붕괴 참사 당정협의에 참여를 해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그 버스 정류장만 아니었다 할지라도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필 버스 정류장 앞에 이런 공사 현장이 돼 있으니 그게 정확히 시간대가 맞아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엑셀레이터만 조금만 밟았어도 라는 구절이 자칫 운전기사를 비난하는 뉘앙스가 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온 건데요. 또 송 대표는 이어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재난사고를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한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대규모 인면사고에 대한 논평으로는 부적합한 비유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송 대표는 때 아닌 언론 탓을 했습니다. 악의적인 언론 참사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직접 광주를 방문했을 때 가장 큰 원성이 버스 정류장을 철거 현장에 방치했다는 게 문제였다면서 이상한 조짐이 보였으면 운전기사가 본능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을 거라 심경을 표현했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송 대표는 젊은 시절 택시 노조 사무국장을 했던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미디어 환경을 개혁해야 하는 당위성을 오늘 언론들이 만들어줬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민주당 종부세 완화 관련해서 지금 이제 표결에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관련 속보도 저희가 챙겨가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정세균, 이낙연 측 경선 연기 집단행동, 이재명 측 탐욕적 이기심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1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정회의 답정너답게 준비해온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합의 타결입니다. 우체국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오늘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중재안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16일에 민간 분야 택배업계 노사는 합의를 이뤘지만 우체국 택배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오늘 합의를 본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우체국 소포 위탁 배달원들도 내년 1월부터 분류 작업에서 제외되는데요. 올해까지 하는 분류 작업에 대한 수수료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되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은 다음 주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해킹 의혹입니다. 해킹 정황이 발견된 곳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인데요. 북한의 해커 조직 킴수키로 추정되는 IP에게 내부 시스템이 해킹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북한의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면 초대형 보안 사고로 기록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내 원자력 발전과 핵연료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 의원은 해킹 사고의 은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연구원과 관계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해킹 사고는 없었다며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면서 정부는 피해 규모와 배후 세력을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해 규모가 최종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긴 실무적인 착오였다고 해명했는데요. 또 연구원 측은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예정대로입니다. 전시 때마다 일본 우익들의 공격을 받아왔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가 우익의 방해에도 예정대로 오는 2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소녀상이 전시되는 표현의 부자유전 전시회는 원래 도쿄 신주쿠구에서 열릴 계획이었지만 우익 세력의 끈질긴 방해 때문에 전시장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시회 실행위원회는 도쿄 도심부에 새로운 전시장이 마련돼 예정대로 전시회를 연다며 우익의 방해에 대비해서 전시장 이름은 개막 직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뉴스룸에서도 보도했는데 그 우익들의 방해가 아주 집요하고 거칠더라고요. 네, 조금 전에 나온 속보까지 백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속보 더 챙겨서요. 이따가 다시 한번 나와주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를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일정표를 공개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27일 대선 도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는데요. 늦어도 이달 안에는 확실한 메시지를 내놓겠다는 겁니다. 향후 일정도 공개했는데 민심 투어에 나선다고 하죠. 하지만 설명 과정에서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는 일도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을 조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너무 간을 본다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최근엔 이런 만평까지 나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구체적인 일정표를 공개했습니다. 대선 도전 선언, 늦어도 이번 달을 넘기진 않겠다는 겁니다. 6월 말 7월 초. 날짜는 아마 27일 검토했는데 그날이 이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정이 일정이 좀 늦춰지고 있어요. 다른 사항들은 다 준비가 되고 있는데 날짜는 대충 그 언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 계획도 밝혔는데요. 이른바 민심 투어에 나선다고 합니다. 국민이 최대한 짜증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민심 투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심 투어를 반영을 해서 입당 문제도 최종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심을 청취한 뒤에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민심 투어 앞에 붙은 수식어가 눈에 띕니다. 국민이 최대한 짜증내지 않도록. 누가 쓴소리를 좀 했나 싶었는데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옛날에 민심 투어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손학규 씨 같은 사람도 민심 투어를 했고 안철수도 똑같이 민심 투어를 했고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정치 행태를 계속 보여준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짜증만 나게 합니다. 한마디로 옛날 방식이란 겁니다. 민심 투어의 시조세격이죠.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가 민생 대장정에 나섰던 게 지난 2006년입니다. 벌써 15년 전 일인데요. 손 전 대표 본인도 한 차례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였었죠. 나는 자연인이다. 톡을 해서 지내면서 칩거형 생활정치라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저 바다 보고 나무 보고 새 오는 소리 듣고 그러면은 무념무상이 뭔지는 모르지만 무념무상을 그냥 흉내 좀 낼 수 있을까? 공교롭게도 윤 전 총장과 같은 검찰 출신이죠.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가 2년 전 민생 대장정에 나서자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제가 13년 전에 했던 일입니다. 국회 민생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일을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옛날 방식이란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윤 전 총장이 직접은 아니고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 다니며 오뎅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분들 만나 다양한 목소리 듣겠습니다. 국어에 민감한 첨삭 정청래 선생의 영향일까요?
이 오뎅이라는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어묵이 올바른 표현이죠. 대변인이 너무 숨소리에 집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는 이제 총장 얘기를 다 받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후보 대변인이랑 자리는 숨소리까지 그대로 쓴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전 총장의 전원 정치, 이런 비판을 듣고 있죠. 정치를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은 공식 선언을 안 하신 상태에서 대변인은 있고 이런 상태가 보니까 좀 보통 우리 상식하고는 좀 안 맞고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시작에 대해서는 뭐 여러 관측들만 있었고 한 번도 본인의 육성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뭐 이분이 정말 정치를 하시는 건지. 민주당에서는 아예 윤차차라는 별명까지 지어줬는데요. 이 발언을 꼬집은 겁니다. 입당은 좀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은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검증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다고 전해라 라고 하는 전원 정치를 하시다니요.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차차 보면 안다? 기자들이 그냥 궁금해서 자기 이야기 받아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윤 전 총장이 기획사의 관리를 받는 아이돌은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반면 윤 전 총장의 생각, 공보 라인을 통해 명확히 전달받고 있다는 분도 있죠. 윤석열 총장의 행보는 최근에 그 공보 라인 정리되면서 명확하게 전달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희 당의 입장도 그런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받은 게 있나 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마추어라며 입당을 압박했었는데 하루 만에 프로로 격상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은 시기의 문제라며 프로끼리는 긴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대표야 영선이긴 하지만 정당 생활 10년 차 내공이 있죠. 그런데 윤 전 총장이 프로라? 설마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전화하니까 한결 부드럽잖아요. 우리 프로가 뭘 좀 알아? 애 출세하겠어? 진짜 이놈의 정치인들 진짜. 역시 프로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닌가 봅니다. 윤 전 총장 측 대변인, 오늘 아침 국민의힘 입당을 사실상 예고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우리 청취자들이?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윤 전 총장이 번복을 했습니다. 입당 여부는 민심 투어 이후 판단할 문제다. 윤 전 총장의 입은 역시나 아니고 또다시 대변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물령망동, 정중여산. 국민의 입당은 경고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본인의 대변인에게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윤 전 총장은 여야 모두에서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죠. 반사체 이미지 썩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나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명언을 남긴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말을 무슨 의미로 했냐면요. 발광체와 반사체를 지금 해석하는 것하고는 달리 국민이라고 하는 저 무시무시한 민심을 반영하는 반사체로 족화되는 거예요. 오랜 자맹 끝에 몸풍기를 끝내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예고한 윤 전 총장.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 노래로 대신합니다.
자,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범여권 의원들이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내놨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속보가 많이 나오고 있죠, 류 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범여권 의원 24명이 이 평등법 제정안을 함께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등 어떤 이유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했는데요. 대표 발의자인 이상민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당론으로 되도록 하고 또 국회에서도 절대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기필코 빠른 시일 내 이를 관철하도록. 네, 이 기필코라는 말이 눈에 띄는데요.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6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처음 정부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에서 수차례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보수 야당과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끝내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평등법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평등법 발의를 놓고서도 지금 이제 반발이 거세다는 거죠? 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에게 말 그대로 문자 폭탄이 날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박해법이다, 이슬람의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다라는 문자가 쏟아진다고 하고요. 또 이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신의 가정에도 성소수자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문자를 하루에 적어도 한 50통 이상은 받는다고 합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또 지난해 6월이었죠.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정의당 장혜영 의원. 발의 당시에 휴대폰을 쓰기 어려울 정도였고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의원실로 집요하게 전화가 와서 보좌진에게 너무 미안했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평등법 통과가 만만치 않은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장혜원 의원 모두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죠. 민주당의 분위기도 긍정적입니다. 당 지도부는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법안 발의 의원들의 요청에 당내 의견을 모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원칙적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대부분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발의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쪽은 지금 시기상조라는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별 부분도 폭넓게 다루자는 원칙론에 공감을 하지만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대표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이나 이런 걸 가진 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혼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미국에서 이제 교육받고 이럴 때는 보면은 동성애와 동성혼 같은 것도 상당히 구분되어서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혼재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입법의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말이 바뀌었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약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보정하겠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바꿨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남성이 차별받으면 안 되듯 동성애자도 양성애자도 트랜스젠더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는 공정의 원칙을 지키라,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네, 류 실장, 민주당이 그동안 특위가 논의해왔던 언론개혁 방안을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언론개혁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 폐지,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그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포털 사이트 기사의 경우에는 현재 AI 추천 방식 대신에 이용자가 직접 언론사를 선택해서 구독하도록 바꾼다는 계획이고요. 또 가짜 뉴스는 배상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K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를 국민위원회가 추천해서 뽑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톡 쏘는 정치는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윤석열 27일 출사표 국민 속으로, 전원정치 민낯, 국민의힘 입당 예고했다 번복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을 보겠습니다. 이준석 돌풍과 함께 탄생한 국민의힘 새 지도부 분위기가 벌써 미묘하죠. 최고위원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 대표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도 안철수 대표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표의 정치력이 검증대에 올랐는데 박준호 마커의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립과 불혹,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립은 30살을 뜻하는데요. 배움의 성과를 이뤄 뜻을 확고히 세운 나이가 30세란 의미입니다. 불혹은 40살을 가리키죠. 세상 일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당대표라고는 하지만요. 이 이립과 부록 사이에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부록에 조금 더 가까운 나이긴 한데요. 생물학적으로 어리다는 이유로 정치력도 어릴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이 대표가 설익은 정치력으로 국민의힘 앞에 놓인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오늘 주민은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텐데요. 이 대표 주변에 이렇게 5명의 사람들이 있죠. 이 대표와 이 5명 사이에 초점을 맞춰서요. 이 대표의 정치력 검증 때 올라온 난제들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줌인 시작합니다.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서로 확장할 수 있는 통합을 하는 것. 이것이 원하는 합당 방식입니다. 새로운 당명으로 가는 것이 보다 원칙 있는 합당 방식에 부합하는 방식인 것이 맞고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풀어야 할 첫 번째 난제, 합당입니다. 국민의당은 권은희 원내대표, 합당 실무협상단장을 맡고 있죠. 그간 이 대표에게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합당 문제를 두고도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이 당명 변경을 요청한 건데요. 안철수 대표도 같은 생각인가 봅니다. 당원들 그리고 또 지지자분들의 생각을 그렇게 전달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이 대표는 금시초문이란 입장입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에게 인수인계를 받은 합당안에는 당명 변경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저희가 어떤 연유에서 그런 새로운 제안이 나오게 된 것인지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고 한 주호영 대표의 그 협상안을 준용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현재 입장이고요. 그 주호영 대표의 협상안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권은희 의원님이 언급하신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어제 지역위원장 29명을 선정했죠. 앞서 이 대표는 국민의당의 지역위원장 공모를 비판했던 바 있는데요. 결국 합당 시 지분 요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 국민의당이 지역위원장 임명을 보류를 하자 전향적 검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뜻을 나타냈죠. 하지만 국민의당이 결국 다시 지역위원장 선정을 강행한 겁니다. 국민의당은 독자적 조직 강화 차원일 뿐 지분 요구는 아니라고 밝혔지만요. 합당 실무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인 듯합니다. 안 대표도 이에 발맞춰서 이 대표를 한층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논의한다는 원칙만 지킨다면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는 당대표의 나이가 아니라 통합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혁신 의지와 실천 노력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이가 깡패는 아니란 말이죠. 제1야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당이 제시한 합당 조건에 맞추는 게 혁신이라는 의미일까요? 이준석 대표는 냉소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저는 그 또한 사전에 들은 바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참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국민의당 쪽에서. 이준석계를 자처한 인물이죠.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입니다. 한때 안 대표를 향해서 정치 초딩은 벗어났다 이렇게 칭찬하기도 했었지만요. 이번에는 이 대표의 호위무사로 나섰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는 더 큰 국민의힘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더 큰 국민의당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황당한 일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1년 동안 노력해서 지지율 1등이 된 당 이름을 대선을 앞두고 왜 바꿉니까? 대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두 번째 난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입니다. 바로 최고위원과의 캠입니다. 선출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제도에 의하지 않고 국민이 선출하도록 만든 제도이고 이것은 민주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국민주권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과 맞지 않고 그것은 설사 정당에서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민의힘 최고위원 가운데 최고령이죠.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김 최고는 이 대표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부를 하지 못했거나 학습 능력이 떨어져도 국민 애완을 함께하며 정책 반영을 해주는 지도자를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깊이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자격시험 비판이지만요. 속을 좀 들여다보면 박근혜 씨 탄핵에 찬성한 새누리당 탈당파에 대한 견제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김 최고는 이 대표가 첫 회의를 주재한 날부터 곧바로 견제구를 날렸었죠. 최고회의에서 협의를 해야 되거나 또는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이 사전에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이미 발표가 된다면 최고회의가 사실은 형해화되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할 만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최고의 위상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이 대표 견제에 시동을 걸 모양새 있는데요. 조수진 최고위원도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직 인선이나 일정 조율에 있어서 최고위를 건너뛴다 이런 지적이었다는데요. 배현진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무소속 홍준표 의원에 대한 조속한 복당 승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난제입니다. 바로 한기호 리스크입니다. 황골 탈퇴하던 국민의힘이 도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신호탄이 바로 한기호 사무총장 내정자의 임명이 될 것입니다. 한기호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 행사라 왜곡한 가짜뉴스 선동가입니다. 알고도 했다면 이준석 당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몰랐더라면 지금이라도 즉시 한 내정자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길 바랍니다. 이 대표는 한기호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죠. 근데 여당과 정의당이 이 대표의 결정에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과거 페이스북에 북한이 5.18 기념 행사를 연 것을 두고 의아하다라는 뉘앙스의 글을 남겼었는데요. 이 글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과 연결시킨 것이라는 논란을 낳았던 바 있습니다. 이 대표 분명히 얼마 전 이런 말을 했었죠. 다시는 광주 5.18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광주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그 피해자들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을 그런 어떤 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거나 이런 인사에 대해 가지고는 강하게 저희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한기호 의원의 막말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오물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바 있죠.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에는 좌파 색출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그가 하는 말로써 그의 인품을 엿볼 수 있다. 이 대표가 한 의원의 막말 리스크에 어떤 대응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정치력 검증 시험대에 오른 이준석, 눈앞 난제 어떻게 풀까?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속보부터 좀 짚어볼게요. 오늘 나왔던 소식들이요. 이준석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죠. 당 대변인을 토론 배틀로 뽑겠다라고 했는데 오늘부터 3주 동안 공개 오디션 일정에 들어갔다는 거죠. 네, 국민의힘이 대변인단을 뽑기 위한 토론 배틀 참여자를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이달 22일 오후 5시까지 5일 동안인데요. 자, 이번 토론 배틀의 표제 나는 국대다, 위드, 준스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 국대는 국민의힘 대변인의 준말이고요. 준스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지지자들이 부르는 이준석 대표의 애칭입니다. 참가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선발된 이후에 대변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당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박마커, 그러면은 선발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원래는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딕션이 좋은 우리 백 반장이 직접 칠판에 나가서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백 반장 나오시죠.
네,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는 백반장입니다. 이 박마커가 칠판에 이렇게 일정을 미리 정리해뒀는데요. 먼저 신청자는 공통으로 제시된 3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각 1분 분량의 논평을 작성하고 읽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종의 서류 심사격인데요. 예선전에는 100명이 오르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최소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선전을 통과한 100명을 상대로 이준석 대표가 직접 압박 면접을 실시해서 16명을 선발하는데요. 이어서 토너먼트식으로 개인, 팀별 토론 배틀을 진행합니다. 27일 16강전, 30일 8강전을 거쳐서 최종 4인의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대변인과 상근 부대변인 직책이 있잖아요. 그건 4명 중에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네, 다음 달 4일에 최종 토론을 열 예정인데요. 여기서 최고 득점자 2명은 대변인, 나머지 2명은 상근 부대변인으로 임명됩니다. 최종 선발된 4명에게는 상금이 주어지는데요. 상금 부대변인 선발자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2030에 신청이 몰리고 있다. 40대 이상보다 훨씬 많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뉴스가 조금 전에 이제 추가로 나왔네요. 자, 백반장 수고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속보 좀 챙겨주고요. 근데 조금 전에 칠판 보니까 그 구석에 떠든 사람 조익신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떠들었길래 저기 이름이 적힌 거예요? 조멘토. 그 밑에 오늘 야근자는 류정화 이런 그렇게 돼 글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핵심 정보네요. 그러면은 뭐 2사람 중에 1사람이 적은 거네요. 신체코나 박마크 중에. 자, 그리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토론 배틀 심사위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떤 배경에서 그런 거예요? 네, 그 이수석과 이준석 대표는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자주 접했기 때문에 농담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야당 대표와 정무수석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 토론 배틀 이야기가 좀 오갔다고 합니다. 2사람 사이 대화 내용을 이수석이 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워낙 편하게 얘기하는 사이니까 그래서 대변인 얘기가 나와서 진짜로 그 토론 배틀로 뽑으시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심사위원으로 오면 어떠냐 그래서 아유 저야 불러주면 좋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면서도 서로 가만히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런데 저는 부르면 갈게요. 그랬더니 오시면 좋죠. 심사료는 못 드립니다 이러더라고요. 진짜 편하게 이렇게 친하니까 덕담을 주고받은 얘기인데 저는 사실은 그냥 개그라고 얘기했는데 기사 보니까 이게 다큐가 돼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수석은 정말 참석할지에 대해서 제가 비서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허락을 얻을 사안이다 이렇게 조심스러워했는데요. 간다고 하면 휴가 내고 가야 되겠죠 라면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야당 대변인을 선발하는 토론 배틀에 간다면은 진짜 희귀한 그런 장면이 될 텐데요. 좀 지켜보죠. 한번 좀 속보를 좀 챙겨보고요. 그리고 류 실장,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씨 조롱 논란에 휩싸였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어떤 맥락이에요?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을 면회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면회를 간 적이 없고 앞으로도 면회 계획은 없다. 내가 당대표된 걸 감옥에서 보며 위안이 됐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인데요. 이 발언이 이제 박근혜 씨를 조롱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비판 여론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인터뷰 원문을 공개했는데요. 원래 긴 인터뷰를 축약하다 보면 저렇게 오해살 표현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실제 발언이 뭐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언론사에서 제가 발언한 내용 그대로를 축약 없이 원문으로 다시 업데이트해서 올린 듯한데 문제될 발언 하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터뷰 원문에서 이 대표는 내가 당대표로서 성공해 그분이 인재 영입 잘했구나, 사람 보는 눈이 있었구나 평가를 받게 하고 싶다면서 가끔 그분이 궁금하다, 감옥에서 제가 당대표 된 걸 보시긴 한 건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발언이라는 게 사실 이제 앞뒤 맥락까지 살펴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대표가 설명을 한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논란은 계속해서 좀 일었던 그런 상황이네요. 자, 몇 가지 속보를 좀 추가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있었잖아요. 조멘토. 관련해서 조금 전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네요. 네, 청와대는 국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 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 복무 환경과 성평등한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법사위가 상당히 이제 핫한 곳이라고 저희가 아까 앞서 얘기를 했잖아요. 관련된 속보들이 더 추가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대선 출마할 거냐. 그게 이제 오늘 가장 궁금한 포인트였고 본인이 아까 이제 일부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아까 우리가 앞서 다뤘는데 이후에도 이제 관련한 질문이 나왔고 최재형 원장이 또 답변을 했다는 거죠, 진짜. 네, 지금 일단 법사위는 산회가 됐습니다만은 네. 저희 회의하는 시간에도 속보가 계속 나왔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장은 이미 이 출마 결심이 선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최재형 원장은 여러 사항을 신중하게 숙고하고 있다. 답변 드린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 답변 드린 그대로 이해해달라. 네, 말 그대로 받아들여달라, 뭐 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자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는 공교롭게도 정치적 시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최 원장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최 원장이 염려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했던 어떠한 감사도 정치적 의도, 편향성을 갖고 시행한 건 없다. 그럴 생각도 추호도 없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어제였나요? 이제 최 원장이 한 측근이 방송 인터뷰에서 네. 이달 중에 출마든 불출마든 결심을 하고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달 중에? 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상당히 또 적극적으로 뭐 영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때 조멘토가 발제하지 않았어요? 뭐 캠프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다, 뭐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요. 뭐 네. 정의 의장이 또 가장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최재형 감사원장의 오늘 이제 발언을 봤을 때는 대선 출마 쪽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한 그런 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앞서 저희가 이제 얘기했지만 27일쯤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최재형 원장까지 뛰어든다면은 상당히 이제 야권 쪽에 이제 대선 지형이 좀 이제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이번 주 일요일이죠. 20일에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서 첫 번째 공개 활동에 나선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 주자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법사위 관련해서 또 추가로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얼마 전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소속된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간에서 만찬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법사위에서 질문이 나왔고요. 관련해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이 나왔는데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직은 이제 의혹이죠.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가로 덧붙였습니다. 자, 그 민주당 의총 상황 좀 간단히 좀 볼까요? 아까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정리를 했는데 그 유 실장이 지금 현재 상황을 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네, 해보죠. 일단 2시부터 시작된 의원총회가 이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이제 진행이 됐고 표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온라인으로 표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건은 종부세 부과 대상을 이제 2%로 상위 2%로 하는 것이고 또 양도소득세 완화 안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까 이제 찬반 토론을 한다고 그랬죠? 네, 찬반 토론은 이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위원장이 찬성 이제 토론을 했고, 네. 그러니까 브리핑을 했고 또 진성준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또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들은 이제 민병덕 의원, 박성준 의원, 유동수 의원 등이고요.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은 이제 김종민 의원, 신동근 의원들이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아마 찬성하고 반대쪽 논리가 어때요?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찬성하는 이제 특위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은 이제 4.7 재보선에 드러난 민심을 좀 수용해야 한다. 또 지도부가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었고요. 반대쪽 의견은 이제 찬석 주장과는 달리 지금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대선에 유리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근거들을 들어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아마 이 결과는 6시쯤 이제 투표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때쯤 나올 것 같고요. 저희 이제 정치부 회의가 아마
끝난 직후에 6시? 예, 6시면은 썰전 라이브에 맡게 될 것 네, 같아요. 그때쯤 이제 나올 것 같고 저희가 그때까지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하면 좋겠지만 네, 하면 좋겠지만 썰전 라이브가 있으니까 네. 썰전 라이브에서 취재를 하는 걸로 네. 대신 유 실장이 취재를 해서 예. 박성태 앵커한테 좀 네, 토스를 해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성태 앵커 지금 아마 정신이 없을 테니까 네. 유 실장이 취재는 해서 알려주는 걸로. 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는 그런 사안이고 오늘 이제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또 송영길 대표의 그 리더십에도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이죠. 좋습니다. 오늘 주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치력 검증 시험 때 오른 이준석, 눈앞 난제 어떻게 풀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의 백다야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8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손해배상 소송 중인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최근 각하 판결이 난 다른 강제징용 사건의 판결문을 참고 자료로 냈습니다. 이 판결문은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미쓰비시 측이 같은 법원 부장판사가 각하 판결한 판결문이라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변론을 멈춰달라고 한 겁니다. 이에 재판부는 아직 최종 판단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추후 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시민을 때린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이 시각 다정회에서 논란이 된 영상을 전해드렸죠.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당하자 제 마음이라며 욕을 하고 시민을 때리기까지의 논란이 됐는데요.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한 겁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도 철도안전법 위반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경선 연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죠. 당 지도부가 결정을 또 유보했는데요. 여권의 대선 경선 연기 논란부터 야권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설까지 날선 논쟁이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희였습니다. 네, 제가 혹시나 해서 계속해서 속보를 좀 챙겨봤는데 저희 회의 끝나기 전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류 실장이 취재를 해서 썰전 라이브 팀에 넘겨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관련한 인터뷰가 또 추가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장 뽑듯이 대통령을 뽑자. 그러니까 경영 능력을 좀 많이 봐야 된다. 국가 경영 능력을. 그러니까 CEO형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내일은 저희가 회의가 없으니까 또 주말에 나온 소식들 다 묶어가지고 월요일 정치부회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혜원 가족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 실장, 잘 챙겨요. 오늘 왜 안 물어본 네. 거예요?